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중국 배교를 맡은 김동영 교수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1주, 2주, 3주차까지 이제 외부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재고 자산을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주 공부할 내용도 연속해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재고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재고 자산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죠. 그래서 다시 재고 자산을 정의 내리게 되면, 첫 번째,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것이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 중인 자산, 이것이 재고 자산이 돼요. 세 번째는요, 생산에 소비된 원재료 내지는 소모품이라는 것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프린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재고 자산에 의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혹은 생산에 소비될 원재료나 소모품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은요, 첫 번째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체크해 두세요. 판매하기 위해 보유. 이제 두 번째는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 그러니까 생산 중인 자산이 두 번째 의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생산에 소비될 원재료나 소모품이라는 것이 재고 자산의 의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두 번째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가 나오죠.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요, 매입 원가, 그리고 전환 원가, 그리고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죠. 매입 원가, 그 다음에 전환 원가. 전환 원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 회계 공부하신 분 계세요. 원가 회계에서 공부했었을 때 전환 원가는 다른 말로 가공 원가라고 했었죠. 가공 원가라고 하는 것은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전환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개념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재고 자산의 등식이 있어요. 재고 자산의 등식이 있는데 재고 자산은요,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매출 원가 플러스 기말 재고 이러한 재고 자산의 등식이 성립을 하죠.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에서 공부했었을 때 재고 자산에 대한 계정을 그렸었죠. 계정을 그리게 되면요, 재고 자산 계정이죠. 재고 자산 계정은요, 기초 재고와 그다음에 단기 매입을 차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차변에 기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같은 경우에는요, 대변에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이것을 합치게 되겠죠. 기초 재고가시 얼마 있고 단기 매입액이 얼마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합산하게 되겠죠. 이러한 합산한 금액,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을 합산한 금액을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하죠. 판매 가능 재고, 그러니까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가능치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판매 가능 재고라고 불러요. 이제 판매 가능 재고가 있죠. 이 판매 가능 재고가 이제 외부로 이제 판매가 되겠죠. 판매가 되면 이제 매출 원가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상품 판매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판매분이 되죠. 판매분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 이것이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미판매분이 돼요. 미판매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가 있고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이러한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가능 재고가 있죠.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요. 매입 할인이겠죠. 매입 할인이라든지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가 있죠. 그 외에 리베이트이라는 것은 판매 가능 재고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세요.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그다음에 리베이트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동영상이 빠르게 되면 이제 일시 정지 버튼 있죠. 일시 정지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하고 다시 이제 플레이하셔서 동영상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의 포함 여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기업의 기말 재고 자산은 창구 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재고 실사액은 판매 가능 재고액에서 차감되어 매출 원가가 결정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있냐 하면 첫 번째 미착 상품 있죠. 미착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 중인 재고를 뜻해요. 운송 중인 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위탁 판매가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용 판매. 그다음에 네 번째 할부 판매가 나오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저당 상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반품 가능 판매가 나와요. 이런 것이 이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미착 상품 나오죠. 미착 상품은요 운송 중인 재고라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에 따라 재고 자산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에 따라 재고 자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제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 나온 거 보시면 선적지 인도 기준 나오죠. 선적지 인도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 도착지 인도 기준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 선적지 인도 기준은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도착지 인도 기준은요. 상품이 도착지에 도착하고 그리고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 이것이 도착지 인도 기준이 돼요. 이때 이제 재고 자산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요. 선적지 인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포함된다. 선적지 인도 기준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착지 인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선적지 인도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구매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이제 판매자인 경우가 있겠죠. 판매자인 경우. 판매자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토착지 인도 기준을 보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위탁 판매가 나와요. 위탁 판매 보시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해 위탁하기 위해서 보낸 상품, 이것을 위탁 판매라고 하죠. 그래서 위탁 판매를 다른 말로 적송품이라고 해요. 적송품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는 이제 위탁자 입장에서는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보내죠. 그러니까 수탁자는 이제 위탁자로부터 받은 상품을 나중에 이제 고객이 판매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매출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하기 전까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위탁자 입장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시용 판매. 시용 판매는요, 고객이 상품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 이것을 시용 판매라고 해요. 이때도 판매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판매 회사의 기말 재고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요. 할부 판매 나오죠. 할부 판매는 개념 알아두시면 돼요.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는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이때가 할부 판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저당 상품. 저당 상품은요. 회사가 금전을 차입하고 담보로 제공한 상품. 이것을 저당 상품이라고 하죠. 저당 상품 같은 경우에도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반품 가능 판매가 나오죠. 반품 가능 판매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품 가능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추정 가능한 경우, 추정이 가능하다 이때는 기말 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 불가능할 때 이때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 가능하다 이때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때에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 시에 매출로 인식하게 되죠. 판매 시에 매출로 인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품 조건이 만료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품 가능 판매는 두 가지 케이스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정리하셨으면요. 예제가 있죠. 예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읽어보셨어요? 그럼 이제 예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다음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안양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주식회사 안양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게 나와 있죠. 자, 항목들을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기초 재고자산 1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40만 원. 그래서 기초 재고 자산, 단기 매입액 이 두 가지 합쳐봐요. 합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판매 가능 재고라고 했었죠. 두 개를 묶어서 판매 가능 재고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50만 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세 번째부터는 이제 기말 재고 자료가 되겠죠.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세 번째, 기말 재고 실사 금액 8만 원. 창고 보유하고 있죠. 창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안양의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8만 원 포함되겠죠. 그래서 8만 원 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착 상품 나오죠. 미착 상품이 5만 원 나와 있죠.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도착지 인도 조건을 매입하는 곳으로 현재 운송 중이다. 그러니까 매입하고 있으니까 구매자 입장이 되겠죠. 구매자 입장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 되니까 이거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착 상품인데 4만 원 있죠. 이 4만 원 같은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을 매입하는 곳으로 현재 운송 중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 그래서 4만 원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적성품. 아까 적성품 뭐라고 했죠? 위탁 판매라고 했었죠. 위탁 판매. 10만 원이죠. 10만 원 중에서 이제 비고난에 보시면 수탁자가 30% 판매 완료하였다. 이제 10만 원 중에서 이제 30%가 되니까 3만 원은 판매가 된 거죠. 판매가 됐으니까 창고에서 나간 것이 되겠죠. 창고에서 나갔고 나머지 70% 7만 남아 있겠죠. 7만 원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 7만 원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7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시성품 나오죠. 시성품이 2만 원 있다. 이때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를 한 금액이 5천 원 있죠. 그러니까 5천 원 이제 판매가 된 거겠죠. 판매사는 이제 5천 원 판매되고 나머지 금액 15,000원 남아있죠. 15,000원만큼만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 그래서 15,000원 기록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 상품 나오죠. 저당 상품이 3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고난에 보니까 기말 실사 재고에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3만 원 전부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품 가능 판매 25,000원 있죠. 25,000원은 반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25,00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을 정리하게 되면요. 첫 번째, 세 번째 내용 되겠죠. 기말 재고 실사 금액 8만 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탁 상품 4만 원. 그 다음에 적성품 7만 원. 그 다음에 시성품 15,000원. 그 다음에 저당 상품 3만 원. 그리고 반품 가능 판매 25,000원. 이것을 모두 합쳐 보세요.
모두 합산하게 되면 이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금액 합치게 되면 얼마죠? 네, 26만 원 나오게 되겠죠. 기말 재고 금액은 26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매출 원가는요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을 합산하죠. 합산한 다음에 기말 재고 금액을 차감해주게 되면 매출 원가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초 재고 자산 금액 보니까 10만 원 나와 있죠. 10만 원. 그다음 단기 매입이 40만 원.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친 거, 이 두 가지 합친 것이 판매 가능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요. 그러니까 창고에 남아 있는 금액을 빼주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은 매출 원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이 2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10만 원 플러스 40만 원 주게 되면 50만 원 오게 되겠죠. 50만 원에서 기말 재고 26만 원 빼주게 되면 얼마죠? 네, 24만 원 오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 금액은 24만 원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 두 번째 내용 되겠죠.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내용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 기말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구하게 돼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첫 번째 방법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요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사법, 실질재고조사법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실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속기록법은요
재고 자산의 판매 시점의 매출과 매출 원가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즉 계속 기록법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한다. 이것이 계속 기록법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사법이 나오죠. 시사법, 실질재고조사법은요. 기중 재고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에 매출만 인식한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 시사를 통해 기초 재고 자산과 단기 매입 재고 자산의 합계액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시사법,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창고에 가서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판매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 이것을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요. 계속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에서 단기 판매 수량을 차감해 주게 되면 기말 재고 수량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계속 기록법이 되니까 판매 수량을 통해서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에서 기말 재고 수량을 차감해 주게 되죠. 차감해 주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이 판매 수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 수량 기말 재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가서 직접 기말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수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 기록법 장점 볼게요. 장점 보시면 기준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장점은 경영 관리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단점 계속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이죠.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한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단점은요. 재고 자산 감모액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재고 자산 금액이 가대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더 많이 인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장점은요. 기말에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기말에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실무적으로 간편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할 때 실질재고조사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단점 보시면 재고 실사 전까지는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재고 자산 감모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매출 원가가 가대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많이 인식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단가 결정 방법이 나오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별법, 두 번째 선의선출법, 세 번째 후의선출법.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평균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개별법 나오죠. 개별법은요, 재고 자산의 개별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여 판매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 이제 선의선출법. 선의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원가 흐름에 가정하는 것이겠죠. 원가 흐름의 가정. 원가 흐름의 가정 어떻게 하냐면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매입된 재고 자산의 원가가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을 한다. 이것이 선의선출법이 되겠죠. 세 번째 후의선출법.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매입된 재고 자산의 원가가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 이것이 후의선출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의선출법 보도록 할게요. 선의선출법의 장점과 단점 살펴보면요. 선의선출법의 장점. 일반적인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선선출법 같은 경우에는요. 체계적이죠.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리고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감소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선의선출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요, 수익 비용 대응에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배당 압박이 존재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의선출법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후의선출법 나오죠. 후의선출법은요, 한번 보세요.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매입된 재고 자산의 원가가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살펴보면요. 후의선출법의 장점,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는 것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치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인세 이연 효과가 존재한다. 법인세 이연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기 순이익이 적게 계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적게 계상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세금 납부에 이연 효과가 발생이 돼요. 세금 납부 이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이 나오죠. 단점을 보시면 첫 번째, 일반적인 물량 흐름에 역행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판매가 되니까 물량 흐름에 역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후입 선출 청산. 후입 선출 청산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요. 그래서 후입 선출 청산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요. 판매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과거 가격으로 평가된 재고층이 매출 원가로 계상되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이것이 후입 선출 청산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 보시면 경영자의 불건전한 구매 습관을 유발한다라는 단점을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재고 자산의 수량을 결정할 때 계속기록법, 실질 재고조사법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단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죠. 이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 저가법 나오죠. 저가법은요, 자산의 장부 금액은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재고 자산의 원가를 해소하기 어려운 다음 경우에 적용한다.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케이스는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때 저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재고 자산의 감모, 그 다음에 평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재고 자산의 감모가 되겠죠. 재고 자산의 감모는요, 장부상 기말 재고 수량과 실질 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재고 수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감모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감소하는 것이 되겠죠. 수량이 감소하게 되면 감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손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도난 이런 경우가 감모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요,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의 금액은 취득 원가와 순시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금액 차이, 그러니까 가격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모는 수량 차이.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가격 차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섯 번째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